우리가 진정으로 갈구하는 완벽한 질서란 단순한 규칙의 배열일까요? 아니면 신성한 조화를 인간의 언어로 번역한 숭고한 결과물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수만 개의 음표로 소우주를 설계한 위대한 거장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치열했던 65년 생애와 그 속에 숨겨진 1100여 곡의 비밀을 탐구해 보려 합니다. 독일 아이젠하흐의 흙먼지 날리는 거리에서 라이프치히의 장엄한 교회당에 이르기까지 음악의 아버지가 걸어온 장엄한 서사가 지금부터 20분 동안 여러분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이 장대한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그가 남긴 질서의 미학을 추적하는 학술적 여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18세기 독일의 현장으로 지금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역사의 책장을 넘기며 우리는 질서 정연함 속에 숨겨진 절대적인 아름다움의 원천을 찾아가는 이 장대한 다큐멘터리의 첫 페이지를 활짝 엽니다. 이 기록은 바흐가 남긴 수많은 악보 속에 담긴 인류의 유산을 증명하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1685년 3월 21일 독일 튀링겐의 작은 도시 아이젠하흐에서 바흐 집안의 8번째 자녀로 탄생한 요한 제바스티안은 음악가 혈통의 정점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당시 거주 인구가 3,000명 남짓에 불과했던 이 구역은 루터교의 엄격한 교리가 지배하고 있었으며 그의 부치는 시의 음악인으로서 사회적 명망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소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바이올린과 비올라 연주법을 직접 전수받았으며 이는 훗날 그가 구축할 거대한 대위법적 세계관의 기초적인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30년 전쟁의 여파가 남아있던 사회 구조 속에서 바흐 집안은 무려 7대에 걸쳐 50인 이상의 예술가를 배출하며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기틀을 확고하게 마련했습니다. 아이젠하흐 거리는 당시 무역상들과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오가는 활기찬 장소였으며 어린 아동은 그 속에서 매일같이 울려 퍼지는 성당 종소리를 통해 신성한 음악의 체계를 체감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그가 태어난 가옥의 구조와 당시 사용되던 기구들의 세밀한 질감을 통해 17세기 후반 독일의 실상을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기록에 따르면 당시 가문의 연간 수입은 상당한 수준이었으며 이는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흙먼지 날리는 거리의 풍경과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은 당시의 역동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하여 시청자를 현장으로 인도합니다. 당시 아이젠하흐는 튀링겐 공국의 중심지로서 문화적 자부심이 대단했으며 이러한 배경은 어린 바흐의 자의식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가계 문헌에 따르면 바흐의 조상들은 대부분 성가대원이나 궁정 악사로 활동하며 음악을 가업 이상의 신성한 소명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가문 내적 유산은 바흐에게 음악이 단순한 유희가 아닌 삶의 질서 그 자체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과 그들의 발밑에 깔린 명확한 그림자는 당시의 현실감을 더해줍니다. 2천여 명의 상주 인구가 만들어내는 매일의 리듬은 바흐의 초기 음악적 직관에 깊은 영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바흐 가문의 계보는 이 파르치먼트 기록에서 보듯 음악적 천재성이 대를 이어 축적된 결과였습니다. 이막의 A.B. 하타 가계도는 그가 짊어진 음악적 유산의 무게를 시각적으로 증명합니다. 1985년에 아이젠하흐는 한 명의 천재를 품기에 충분한 문화적 토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소년 바흐가 마주하게 될 다음 시련의 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10살의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형 요한 크리스토프의 처소에서 기거하며 시작된 시련의 시간은 역설적으로 그를 가장 강인한 창작자로 단련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형이 엄격히 금지했던 비밀스러운 기록물을 달빛 아래서 6개월 동안 매일 밤 베꼈으며 시력을 잃을 정도의 집요한 열의를 보였고 이는 선배 거장들의 기술을 완벽히 흡수하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당시 오르드루프는 인원 2,000명 정도의 작은 정착지였으나 그는 그곳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클라비어 연주의 근간을 탄탄하게 전수받았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차가운 공기를 뚫고 훈련에 매진했으며 이러한 규율 잡힌 생활 양식은 평생 그가 예술적 질서를 유지하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마을 광장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바흐는 그 삶의 파동을 음악적 질서로 승화시키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 나갔습니다. 당시 오르드루프 교회에 보존된 기록에 따르면 그는 매일같이 파이프 오르간 앞에 앉아 소리의 한계를 시험했으며, 이러한 헌신은 훗날 그가 남길 대작들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이 고독한 필사의 시간들은 훗날 그가 보여줄 치밀한 악보 구성력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소년의 손끝에서 번지는 잉크 자국은 예술을 향한 가장 숭고한 흔적이었습니다. 오르드루프의 차가운 겨울밤은 바흐의 내면에서 가장 뜨거운 음악적 불꽃을 피워 올리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넓은 세계인 르네부르크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이후 성 미카엘 학교의 장학생으로 발탁되어 350km를 직접 걸어서 이동한 그의 여정은 당시 북독일의 척박한 지리적 상황과 교육적 열망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프랑스 스타일의 기악 선율과 이탈리아의 협주곡 형식을 접하며 유럽 전역의 음악적 질서를 자신의 체계 안으로 편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르네부르크의 소금 산업으로 풍요로웠던 사회 배경은 그에게 최고 수준의 도서관 자료를 제공했으며, 그는 수천 권의 종이 뭉치들을 섭렵하며 예술적 지평을 무한히 확장했습니다. 18세의 젊은 나이에 아른슈타트의 오르간 점검관으로 채용될 만큼 그의 기술적 이해도는 이미 동시대 전문가들을 압도하는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당시 학교 광장에는 전 유럽에서 모여든 생도들과 상인들이 끊임없이 오갔으며, 그는 그 다양한 문화적 충돌 속에서 보편적인 음악 언어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우리는 르네부르크의 웅장한 건축물 사이로 흐르는 기류와 학생들의 소란스러운 움직임을 통해 청년이 느꼈을 학문적 희열을 생생하게 공유하게 됩니다. 성 미카엘 학교의 이 장엄한 도서관은 그에게 전 유럽의 지적 유산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수만 권의 고서 사이를 지나며 그는 질서 속에 깃든 지혜의 무게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르네부르크의 소금기가 밴 공기는 그의 음악적 야망을 더욱 단단하게 굳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경력이 시작되는 바이마르로 향하겠습니다. 바이마르 궁정 오르가니스트 시절, 그는 오르간 연주 기술의 극치를 보여주었으며, 이때 작곡된 수많은 전주곡들은 논리적 완결성의 정수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당시 인구 5,000명의 구역에서 공작의 두터운 신뢰를 받으며 실험을 지속했으나 동시에 엄격한 신분 체제의 한계와 직업적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시기에 이탈리아 비발디의 협주곡 형식을 연구하여 자신의 작품에 다채로운 화성적 풍부함을 더했으며, 이는 훗날 보편성을 획득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궁정 내부의 통로에는 화려한 의복을 입은 귀족들과 시종들이 끊임없이 지나다녔고, 그는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체계를 음악적으로 투영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매주 정해진 시간에 궁정 예배당의 건반 앞에 앉아 신의 영광을 찬양하는 가장 정밀한 소리의 건축물을 쌓아 올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거대한 금속 파이프의 차가운 광택과 연주하는 그의 손가락 끝에서 튀어나오는 땀방울까지도 세밀하게 관찰하며 당시의 긴박한 현장에 동참하게 됩니다. 특히 1714년의 어느 추운 겨울날 그가 선보인 즉흥 연주는 당시 청중들을 충격과 경탄에 빠뜨렸다는 구체적인 문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공작의 사유지에서 벌어진 음악적 논쟁은 예술가의 고집스러운 장인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바이마르의 붉은 벽돌 배경에는 당시 시민들의 일상이 그림자와 함께 교차하며 다큐멘터리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이제 기악의 꽃을 피운 코에텐 시대를 마주하겠습니다. 이후 코에텐의 아날트 공국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종교 음악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과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같은 세속적 기악곡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당시 코에텐 궁정은 칼뱅교의 영향으로 교회 내 기구 사용이 제한적이었기에 그는 오로지 순수 기악의 조화에만 집중할 수 있는
독특한 예술적 환경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6곡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완성하며 단 하나의 악기만으로도 우주적인 풍성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음악적 증명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코에텐 시절은 그의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로 기록되기도 하며 궁정의 연주 단원들과 맺은 깊은 유대감은 작품에 따뜻한 인간미를 불어넣었습니다. 궁정 뜰에는 연일 연회가 열렸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분주한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그는 그 속에서 가장 정교한 즐거움의 형식을 구현해냈습니다. 1720년 동반자 마리아 바르바라를 떠나보내는 비극적 사건 속에서도 그는 예술적 질서를 통해 슬픔을 극복하며 성숙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코에텐 궁정의 우아한 건축 양식과 그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의 여유로운 모습 속에서 그의 작품이 지닌 순수한 유희 정신을 생생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코에텐 영주 러폴트와의 우정은 신분을 초월한 예술적 동지애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당시 봉건 사회에서 보기 드문 사례였습니다. 평화로운 코에텐의 오후는 그의 음악적 질서가 가장 조화롭게 피어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생애 마지막 대장정인 라이프치히로 향하겠습니다. 1723년 라이프치히 성 토마스 교회의 칸토르로 부임한 그는 생애 마지막 27년 동안 매주 새로운 칸타타를 제작해야 하는 초인적인 업무 강도를 견뎌냈습니다. 그는 매주 일요일 예배를 위해 300곡 이상의 성악곡을 생산해냈으며 이는 당시 라이프치히 시민들에게 매주 새로운 예술적 자극과 영적 위안을 제공하는 거대한 문화적 프로젝트였습니다. 80명에 달하는 생도들을 지도하며 체계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시 당국과 끊임없는 행정적 마찰을 겪었지만 그는 결코 타협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라이프치히는 인구 3만 명의 대도시였으며 광장에는 전 유럽에서 온 상인들로 북적였고 그는 그 소란스러운 대도시의 소음 속에서 가장 고요한 영성의 소리를 길어 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서명 대신 오직 창조주께 영광을 이라는 뜻의 약어를 악보 끝에 새기며 자신의 음악적 질서가 궁극적으로 향하는 지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우리는 성 토마스 교회의 장엄한 석조 구조물과 그 안을 가득 채운 단원들의 숨소리를 통해 그가 짊어졌던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을 현장에서 직접 느끼게 됩니다. 시장 거리를 오가는 마차의 덜컹거림과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대작 칸타타의 장엄한 서곡과 기묘한 대조를 이루며 입체적인 감동을 선사합니다. 라이프치히의 활기는 그의 예술적 질서가 피어난 가장 비옥한 토양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대작 순환곡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 순환곡에서 보여준 극적인 전개와 심오한 영적 성찰은 당시 라이프치히의 보수적인 분위기를 뒤흔들 만큼 혁신적이고 장엄한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그는 동시에 침엄한 커피하우스에서 세속적인 곡들을 연주하며 일상의 즐거움 또한 예술적 질서 안으로 포용하는 유연함을 보였습니다. 당시 거주자들은 엄격한 예배와 활기찬 카페 문화를 동시에 즐겼으며 그의 작품은 그 두 세계를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매개체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커피 칸타타에서 보여준 유머와 풍자는 그가 단순히 근엄한 종교인에 머물지 않고 대중의 삶과 호흡하는 예술가였음을 증명하는 확실한 근거입니다. 커피하우스의 자욱한 연기와 사람들의 웅성거림, 그리고 그 사이를 뚫고 나오는 경쾌한 가락은 그의 음악이 지닌 생동감 넘치는 생명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화려한 의식의 장엄함과 서민들의 일상이 교차하는 18세기 라이프치히의 입체적인 사회상을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마주하며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커피 소비량 데이터와 침엄한 하우스의 좌석 배치도는 바흐가 얼마나 대중적인 인지도를 가진 인물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촛불이 일렁이는 성당의 고요함과 은식기가 부딪히는 카페의 소란스러움은 그의 음악 안에서 완벽한 평형을 이룹니다. 이제 그의 생의 마지막 정점인 푸가의 기법을 마주해 보겠습니다. 바흐의 질서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생애 말년 시력을 완전히 잃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인간 지성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대위법적 탐구인 푸가의 기법 지필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이 미완성 유작은 하나의 주제가 수십 가지 방식으로 변주되고 결합되는 과정을 통해 소리가 도달할 수 있는 수학적 완벽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구축한 이 정밀한 구조물은 훗날 모차르트와 베토벤을 거쳐 현대의 모든 장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음악적 뿌리가 되었습니다. 1750년 7월 28일 그는 위대한 질서의 한 장을 마무리하며 조용히 생을 마감했지만 그가 남긴 1128곡의 목록은 오늘날에도 인류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으로 살아 숨쉽니다. 그의 예술은 단순한 소리의 유희를 넘어 세상의 혼돈을 잠재우고 조화를 구축하려 했던 한 천재의 숭고한 투쟁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학자의 방 안을 가득 채운 오래된 종이 냄새와 창밖 밤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희미한 발소리를 통해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가장 경건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음표 하나하나에는 우주의 원리를 음악적으로 증명하려 했던 불굴의 의지가 서려 있습니다. 당시 그의 시력을 잃게 한 수술 기록과 그 이후의 구술 필기 기록은 그가 처했던 신체적 한계를 데이터로 보여주며 예술적 집념의 위대함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촛불 아래 마지막 악보를 완성하던 그의 모습은 음악적 질서가 곧 생명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밤 공기에 실려오는 멀리서 들리는 종소리는 그의 영원한 안식을 축복하는 듯했습니다. 이제 바흐가 남긴 유산이 현대에 어떻게 숨쉬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후 79년 만에 맨델스존에 의해 부활 연주가 시작되면서 그는 음악의 성자로 추앙받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가 설계한 음악적 아키텍처는 오늘날 디지털 연산 구조와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며 이는 그가 시대를 앞서간 논리적 사유가였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데이터적 근거가 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매일 수천 번 이상 울려 퍼지는 그의 선율은 인종과 종교를 초월하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질서의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보이저에 실려 우주로 보내진 골든 레코드의 첫 곡이 그의 작품이라는 사실은 그가 남긴 유산이 지구를 넘어 우주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현대의 화려한 공연장과 우주 공간을 교차하는 비주얼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바흐의 영원한 영향력을 생생하게 실감하게 됩니다. 20분간의 이 장대한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그가 우리에게 던진 조화에 대한 질문은 앞으로도 수세기 동안 인류의 가슴 속에서 끊임없이 메아리칠 것입니다. 바흐의 음악은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지적 고결함의 정점이며 우리 모두가 지켜나가야 할 가장 소중한 조화의 상징입니다. 현대 음악의 음반 판매량과 스트리밍 통계 데이터는 바흐의 음악이 여전히 살아있는 생명력임을 증명하며 다큐멘터리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성당 내부의 거대한 오르간 소리는 인류의 영혼을 울리는 가장 견고한 질서의 메아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장대한 서사를 갈무리하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흐의 질서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흐라는 거대한 산맥을 넘으며 그가 구축한 견고한 체계와 그 속에 피어난 인간적인 고뇌를 가장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위대한 예술가의 서사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아름다운 선율로 남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여기서 모든 중계를 마칩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영혼을 더욱 오랫동안 풍요롭게 채워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